안녕하세요.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귀화 면접심사 제5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만원권 지폐에 실린 인물은 누구인가요? 자, 만원권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앙부일구, 자경루, 혼천이, 추구기 등을 만들었고 한글을 만들어 일반 백성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조선이란 나라의 네 번째 왕이었고요.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었는데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생겨서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자경루인데요.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경루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기구 혼천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의 양을 잴 수 있는 세계 최초 강우량 측정 기구인 추구기도 만들어서 농사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가장 좋은 것은 한글이죠.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불렀는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자,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죠. 자, 한글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폐가 나와서 좀 더 살펴보면, 자, 1,000원짜리에는 누가 나오죠? 네, 1,000원짜리에는 이황 선생님이 나오고요. 자, 5,000원짜리에는 누가 나와요? 5,000원짜리에는 이이 선생님이 나오고요. 5만원짜리에는 이 선생님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폐에 나오는 인물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국의 헌법이 최초로 반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자,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고 발표했어요. 이런 날 뭐예요? 제헌절이죠, 제헌절.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7월 17일입니다. 국가기념일, 국가경축일, 국경일이라고 하죠. 자, 한국은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공화국이다. 해방 후 많은 논의 끝에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1948년 7월 17일에 최초로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니까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만들죠. 제헌국회라고 하는데요. 자, 국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발표를 해요. 제정을 하죠. 자,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죠. 한국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은 누구인가요? 자, 누구예요? 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죠. 이 삼국시대인데요. 고구려가 그 만주 쪽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한국 역사상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자,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왕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신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 군대를 보내 일본군을 몰아내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에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자,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왕이었어요. 5세기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고요. 또 신라에 일본이 침략을 했어요. 그때 신라에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지켜주고 일본군을 몰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중국에 광개토 대왕릉 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 광개토 대왕릉 비를 보면 여기에 광개토 대왕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훌륭한 일, 잘한 일 이런 것을 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이성계가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하여 세운 나라는 무엇인가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죠. 조선. 자, 이성계는 1392년 한양,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고 유교를 기반으로 조선을 세웠다. 조선은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시했으며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신분이 나눠져 있었다.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예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상이 남아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예절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392년에 이제 한양, 지금의 서울을 왕이 사는 도시, 수도로 삼고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조선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충성, 왕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예절을 중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개의 신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분은 아버지의 신분은 자녀에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제 사회였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한번 살펴봤고요. 5번 한국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자,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법 뭐예요? 가장 높은 법, 헌법이죠, 헌법. 그래서 정답은 헌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헌법은 모든 법보다 가장 우선되는 최고 권한을 가진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헌법과 맞지 않을 경우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이 법률이나 정책 등이 헌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기초로 해서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 땡땡법, 뭐 국적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런 법을 법률이라고 불러요. 뭐가 높냐면 헌법이 높죠. 그래서 헌법은 최고 권한을 가진 최고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법이고요. 자, 그래서 헌법은 최고 권한을 가지고 법률과 헌법이 부딪혀요.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률을 바꿔요, 개정하다. 또는 법률이 잘못되었어요, 폐지, 없애요,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헌법은 바꾸지 않아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법률은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디서 판단을 하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걸 판단해서 맞지 않다. 위헌 판결이 나면 법률이나 정책을 개정, 바꾸거나 또는 폐지,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헌법이 되겠습니다. 6번, 돈이 많은 민수와 돈이 없는 영희가 똑같이 한 표를 투표합니다. 이것을 무슨 선거라고 하나요? 자, 선거의 4대 원칙 중에 어떤 선거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평등 선거라고 합니다. 한 표씩 투표예요. 한 표씩.
한 표 나오면 평등선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거의 4대 원칙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통선거. 어떤 사람이 보통선거를 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만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어요. 보통선거.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평등선거는 한 표씩이에요. 한 표씩. 돈이 많거나 적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등등등 한 표씩.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 평등선거. 자,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투표하고요. 자, 비밀 선거는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어떤 정당을 선택했는지 비밀로 한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비밀로 선거를 해요. 비밀 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7번.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90일을 초과해서 한국에 체류할 때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자, 설명 좀 볼까요? 자,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외국인 등록을 하면 2주 이내에 뭘 줘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아이행복카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아이행복카드는요. 한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아이행복카드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 행복 카드가 있었습니다. 자, 국민 행복 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임신, 출산을 할 때 일정 금액까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요 보육비,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카드가 아이행복 카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산이 돼서 함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행복카드가 따로 없고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임신 출산도 지원하고 보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9번.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첫 번째 생일 잔치 뭐예요? 돌잔치죠.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 뭐라고 해요? 돌잔치입니다. 자, 돌이라는 게 뭐냐면요. 1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1년이 되어서 잔치 파티를 해요. 돌잔치라고 합니다. 자, 100일 잔치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는 날을 축하하는 잔치고요.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되는 날 첫 번째 생일이고요. 환갑잔치는 60번째 생일, 한국 나이로는 61세 생일입니다. 자, 칠순잔치는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인데요. 이런 특별한 잔치, 파티를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돌잔치에 아기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왜 그 선물을 주나요? 자, 한국 사람들은 돌잔치에 가서 돌을 맞은 아이에게 금반지를 선물합니다. 자, 금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값이 비싸져서 금반지 대신 축의금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자, 과거에는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면 아이에게 금반지를 선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 이런 의미로 금반지를 선물했는데 금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이제 금반지 대신 돈,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자, 11번.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으로는 수원 화성,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창덕궁,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에 있는 고인돌 유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수원에 있어요. 화성. 수원에 성을 쌓아놓았죠. 화성이고요. 그다음에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는 이 지역 자체가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자,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있고요. 그다음 서울에 있는 종묘, 그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다음 창덕궁, 왕이 살았던 궁궐 중에 하나 창덕궁. 그리고 고인돌 유적이 있습니다. 그 선사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묻었던 무덤인데요. 고인돌이 고창, 화순, 강화도에 이런 고인돌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강원도에 아름답고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강원도 하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강원도에는 태백산맥과 높은 산, 설악산 같은 게 있잖아요. 동해, 바다가 있어요. 자, 태백산맥과 동해가 있어서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동해는 바닷물이 맑아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자, 태백산맥을 따라서 산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설악산, 오대산. 동해 바다가 있어요. 바닷물이 맑아요. 왜 그러냐면 동해는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진흙이 아니라 갯벌이 아니라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모래가 하얗고 바다는 파랗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해수욕장이 있어서 여름에 산과 바다에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강원도로 여행을 많이 가죠. 그래서 12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2000년에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을 한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2000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어떤 대통령이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3번 정도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자,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고요. 2007년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했습니다. 평양에서 1차, 2차는 평양에서 했고요.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는데요. 이거는 판문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자, 유교, 불교 등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으며 현재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나라는 어디인가요? 한자, 유교, 불교를 한국에 전해준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 한국의 한자, 유교, 불교 등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국가이다. 6.25 전쟁 당시에는 한국과 적대국이었지만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교류가 크게 늘어났다. 현재는 한국과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다. 또한 중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과거에 보면 한자, 유교, 불교를 한국에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6.25 전쟁 때는 북한을 도왔어요. 그래서 한국과 적대국이 되었죠. 그러다가 1992년에 한국과 수교,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죠. 교류가 많이 늘게 되었고요. 현재는 한국과 무역, 수입과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은 남한과 북한 관계가 좋아지는데, 개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느 나라? 중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북한이 남침하여 전쟁을 일으킨 연도와 날짜는 언제인가요? 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어요. 이걸 남쪽을 침략하다 해서 남침이라고 합니다. 남쪽을 침략하다, 쳐들어오다. 자, 언제예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말하는 거죠. 한국 전쟁 또는 6.25 전쟁 말하는데요. 자, 북한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1950년 6월 25일에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공해 6.25 전쟁이 발발했다. 초기에는 북한이 거의 승리하는 듯 했으나 1950년 9월 15일에 유엔군과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남한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1951년 1월 4일에 남한은 다시 후퇴하였고 38도선을 두고 3년 동안 대치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었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북한이 소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생하다,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략했어요. 이걸 남침이라고 합니다. 남침을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자, 처음에 초기에는 북한이 거의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부산만 남겨두고 아래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1950년 9월 15일에 유엔군과 미군이 인천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지고 있던 전쟁이 이기는 전쟁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남한으로 전세가 역전 뒤집어지다. 지고 있었는데 이기는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북한 끝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또 북한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51년 1월 4일에 다시 남한이 뒤돌아서서 도망을 치게 돼요. 후퇴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현재의 38도선을 두고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소련도 또는 미국이나 유엔군도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쉬자 하고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전쟁이 멈춘 상태로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자, 15번은 이렇게 연도와 날짜 이야기하고 설명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귀화 면접심사 제5회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귀화 면접심사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종합평가 말하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